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그동안 당뇨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이상지혈증, 고혈압, 비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만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 비만과 당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일은 병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방과 관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늘 새롭고 우수한 성능의 진단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해주고 있으며 덕분에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의사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아니면 환자나 혹은 보호자여야 할까요? 저는 한의사이고 환자의 건강 회복에 직접 관여하는 한 축이긴 합니다만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가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환자의 자가 치유력을 높여줌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관리자, 즉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더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정보와 기술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올바른 정보의 습득을 위한 가이드이자 관리자로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이 더 존재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비만과 당뇨의 시간입니다. 3주에 걸쳐서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이상지혈증과 당뇨, 그리고 당뇨의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찌 생각하면 당뇨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할 비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나이 토대라는 소주제로 말씀드렸듯이 약한 토대의 기반 위에 잘못 쌓아 올린 과잉 영양,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환경의 변화는 최종적으로 비만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비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절대 악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체지방이 기준에 부합되는가, 이것이 비만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근육맨이 근육이 없는 60kg의 사람보다 오히려 비만이 아닐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만은 체질량 지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게 들이댈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온 그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그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그 균형이 무너질 시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중 당뇨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네,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렇다면 비만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짐작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당뇨라면 흔히 비만인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과 당뇨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비만과 당뇨는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최근 지방세포는 단순한 지방 저축기관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지방세포는 이디포넥틴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간이나 근육세포에 작용해서 인슐린의 효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아디포넥신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만이 되면 이 아디포넥신의 분비가 감소되며 이것이 당뇨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이 아디포넥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소 어렵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이니까 귀가 어지럽고 힘드시더라도 잠시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의사인 제가 양의학의 용어로 비만과 당뇨를 설명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간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비축한 지방세포에는 왠지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나아가 이처럼 비대해진 지방 조직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아디포넥틴과는 반대로 인슐린 효과를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만인 사람은 혈당값이 올라가고 당뇨의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표준 체중인 사람의 지방세포와 비만인 사람의 지방세포 사이에 성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무엇을 계기로 성질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 등이 변하면서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비만을 해소함으로써 당뇨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비만인 당뇨 환자의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없으면서 비만만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가 쉬운데 당뇨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비만인 경우에는 약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맛이 조금만 나도 그것이 혈당을 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뇨를 곁들인 비만 환자가 왔을 때에는 오히려 탕약만 가지고 하는 그런 치료는 되도록이면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그냥 바로 청열해독 요법으로 들어가면서 침치료와 부항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의 강의 중에 많이 나오는 청열해독요법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청열해독요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내 몸에서 내보내는 그런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열해독의 치료에는 한 가지 방법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만하냐, 아니면 이상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또 당뇨 환자냐. 그러니까 비만 환자라도 어떤 형태를,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보편적인 어떤 방법을 얘기한다면 영양은 골고루 채워주고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일단 안 먹고 보잖아요. 그냥 물만 마신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 어떤 음식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제일 가져오기 쉬운 후유증이 골다공증, 그리고 생리불순, 그리고 빈혈, 이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지 않고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그냥 음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동안 나한테 부족했던 영양들을 다시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그 이 필수 영양소들이 그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이 영양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비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내가 일반 식사를 할 때보다도 더 넉넉한 영양소들을 채워줌으로써 내 몸에서 그 영양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뇌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호조차를 보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법입니다.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채우되, 근데 영양을 충분히 채운다고 많이 먹으면 돌아옴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만 먹어도 영양을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건데요. 이제 발효한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이 발효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 과정을 일부 대신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어떤 균주가 효소를 내보냄으로써 그 고분자 물질의 그 음식물들을 다 잘게 쪼개서 내 몸에서는 이미 소화를 거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소화기에 휴식을 주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대사 에너지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데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줄이고 대사 효소로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이것이 청열해독요법의 요체입니다. 영양은 골고루 채워주고 소화기에 휴식을 주면서 소화 에너지에 그 쓰였던 많은 효소들이 대사에 가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것을 청열해독요법,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저희 직원 한 명이 좀 체중이 넉넉히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아무래도 뭐 젊은 친구다 보니까 형편도 어렵고 이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음식을 막 줄이기만 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4개월이 돼도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계속해서 트러블이 나고, 그리고 몸무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정체기에 있으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방법이 이 바로 청열해독요법이었습니다. 영양 골고루 채워주면서 소화기에 휴식을 주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즉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병행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3일이 지나니까 생리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생리통까지도 없어진 상태로 생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10kg 정도가 더 빠져서 지금은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 와서 간호복을 77을 입고서도 막 이게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작았었는데 지금은 66을 입어도 이렇게 넉넉하다고 제 앞에서 막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포함한 그 비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주로 청열해독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만 관리 요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운동, 그리고 식이습관, 생활습관,
수면 습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당뇨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733-18요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733,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비만의 해소를 위해서는 733-18요법 중에서도 733, 즉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기를 보다 강조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운동은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중간 정도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각자 취향에 맞추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면서 이제 비만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이 상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곁들여 있을 때는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이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되 지나치게 거친 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빼놓으시면 서운하시겠죠? 운동이라고 하면 출장 걷기만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등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젊은 시절과 똑같이 먹는데도 살은 점점 더 찌고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근육의 쇠퇴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체력 변화와 당뇨의 유병률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체력이 저하되었을 때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유산소와 근력 운동, 이것들을 함께 병행하셔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또 근육을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이습관입니다. 식이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과 야식을 먹지 말자. 그리고 세 끼를 모두 탄수화물로 채우려 하지 말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식을 먹는다는 것은 췌장에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혹사를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뇨의 관리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만의 관리에도 절대 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청열해독요법에 있어서 소화기를 쉬게 하고 그것을 에너지 대사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는 소화 기능도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30%의 기능만 하게 되고 이제 위나 비 모든 장기의 기능이 쉬게 되는데, 그때 밤에 야식을 하게 되면 밤 동안에도 이 내 장부의 기능들이 혹사를 당하면서 이제 몸의 그 조절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결과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간식과 야식은 반드시 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콜라비와 계란 이렇게 하나 정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 끼를 그냥 모두 밥으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탄수화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끼는 저처럼 간단하게 채소와 계란 아니면 채소와 두부 이렇게만 드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고기와 버섯, 채소류 이런 것들만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세 끼를 모두 탄수화물로 채우려고 하는 습관, 이것들을 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움직임은 적은데도 먹는 게 예전과 같거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2,300칼로리 이상의 그 열량을 섭취해야 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정 정도 이상의 어떤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어떤 몸을 많이 쓰는 노동일이라든지 많이 움직이는 일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적어진다면 우리의 먹는 양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량음료나 믹스커피, 빵 등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조심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되도록이면 조리가 안 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를 드시더라도 생무를 드실 때에는 그것이 혈당을 별로 높이지 않는데 무를 조림 형식이나 이렇게 익혀서 먹을 때는 그것이 단맛이 증가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리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조리를 하더라도 많은 양념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찌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간단해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겸한 비만 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운동과 식이 습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당뇨와 비만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와 함께 비만이 있으십니다. 혈당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과 식이 습관에 있어서 그 보편적인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꾸준히만 가신다면 두 가지 다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들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천기누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별명이 한편에서는 그 요리하는 한의사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고질적인 어떤 대사질환 환자라든지 이렇게 또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 주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본인조차도 그 심한 골다공증에 있다가 이렇게 약물과 함께 음식을 조절해서 먹으면서 그 골다공증이 극복이 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것은 살찐 당뇨뿐만 아니라 마른 당뇨에 또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죠? 비만인 사람은 살을 빼주고 마른 사람은 살을 오르게 하면서 혈당을 내려주는 음식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황태육수 보리 누룽지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황태육수는 제가 늘상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지 아실 테고요. 그리고 보리 누룽지, 보리 누룽지? 시중에서도 많이 파는데 이럴 수 있는데요. 그냥 보리 누룽지가 아니라 황태육수로 만든 보리 누룽지입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할 때 보리를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그 보리쌀을 한 24시간 이상 담궈놔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불린 다음에 거기에다 밥물을 잡을 때에 황태 육수로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태,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쥐누니콩 이런 재료들을 해서 황태 육수를 만드는 건 아시죠? 그 황태 육수로 보리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밥을 다시 누룽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근데 그 누룽지가 눅눅하면 보관이 안 되니까 그 누룽지를 다시 에어프라이어기에 다시 한번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말려진 이 누룽지를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로 보관을 해놓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죽처럼 누룽지 탕처럼 끓여서 먹는 방법인데요. 이 누룽지를 탕으로 끓일 때에도 또 황태 육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보리 누룽지라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보리 누룽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맛이 느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살이 찌고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말라서 나 살 좀 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살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것을 그냥 드시지 말고 드실 때 들기름을 조금 이렇게 같이 둘러서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태 육수 보리 누룽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서 살찌신 분들은 살 빼고 마르신 분들은 살이 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멋진 근육질 몸매로 이 봄을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라도 내 몸을 덜어내고 이 비만을 풀어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